재은이 처음 윤서를 만난 것은 늦가을이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그녀는 매주 수요일마다 한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이들과 미술활동을 하던 중 구석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소녀를 발견했다. 10살 윤서였다. 아이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도 혼자 떨어져 앉아 있었다. 시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아이는 친모가 세상을 떠나고 친부에게 방치되다가 신고로 들어온 케이스예요. 자폐 성향이 있고 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거부합니다. 위탁가정도 여러 번 실패했어요. 재은은 윤서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재은은 매주 윤서 곁에 앉기 시작했다.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옆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다. 한 달이 지나자 윤서가 재은의 그림을 슬쩍 보기 시작했다. 2달째 윤서는 처음으로 재은 옆에 색연필을 내밀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대화였다. 재은은 윤서를 단기 위탁가정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친권자인 친부는 행방불명 상태였고 법원의 후견인 지정 절차는 최소 2년 이상 걸렸다. 윤서는 특수교육과 심리치료가 절실했지만 법적 보호자 없이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윤서는 재은에게 의지했고 재은 역시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고민 끝에 재은은 법률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청년후견 제도가 있지만 친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양은 나이 제한이 있고요. 사실상 법적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재은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윤서가 성년이 되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 법의 허점을 이용한 극단적 선택이었지만 윤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8년 후 22살이 된 윤서와 재은은 조용히 혼인신고를 마쳤다. 구청 직원은 이상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서류상 문제는 없었다. 그날 저녁 재은은 윤서에게 말했다. 이건 그냥 종이 위의 약속일 뿐이야. 내가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증명이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렇게 두 사람이 기묘하지만 진실한 가족이 시작되었다. 혼인신고 이후 재은과 윤서는 서울을 떠나 강원도의 작은 소도시로 이사했다. 재은은 프리랜서 번역가로 전업했고 윤서는 특수학교를 졸업한 뒤 장애인 작업장에서 수공예 소품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 자리를 잡았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자매로 여겼다. 가끔은 모녀로 보기도 했다. 재은이 38, 윤서가 24이었으니 나이 차이가 그럴듯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는 언니가 동생 참 잘 챙기네 라며 과일을 덤으로 주곤 했다. 재은과 윤서는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다. 평일 아침이면 재은은 윤서를 작업장 셔틀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다. 윤서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패턴이 흐트러지면 불안해하는 아이였다. 재은은 윤서가 버스에 오를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작은 의식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재은의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 여겼다. 그러나 컵을 떨어뜨리고 키보드 자판을 잘못 누르는 일이 잦아졌다. 병원을 찾은 재은은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근위축성 측사경화증, 일명 무게리병이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평균 생존 기간은 3년에서 5년입니다. 점진적으로 근육이 약해지고 결국엔 호흡근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재은은 윤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혼인무효 청구 소송 서류를 작성했다. 윤서 명의의 통장에 매달 생활비를 넣었다. 장애인 연금 재신청 절차를 알아보고 구청에 임대주택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서가 혼자 남겨졌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까지 만들었다. 버스 시간표, 병원 연락처, 장보는 요일, 공과금 자동이체 내역까지 세세하게 적어두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윤서는 작업장에서 있었던 일을 천천히 짧은 문장으로 말했다. 오늘 열쇠고리 5개 만들었어. 선생님이 예쁘다고 했어. 재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다. 우리 윤서 정말 잘했네. 그런 평범한 대화가 재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다. 어느 가을밤, 재은은 윤서가 잠든 방문 앞에 서서 오래 바라보았다. 이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숨이 찼다. 손가락 떨림은 팔 전체로 번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재은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윤서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날 밤
재은은 이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해 겨울, 윤서의 친부 강민이 나타났다. 재은이 윤서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남자가 다가왔다. 당신이 내 딸을 키운다는 사람이죠.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술 냄새를 풍기며 재은을 노려보았다. 재은은 침착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강민은 비웃듯 말했다. 무슨 일이냐고? 내 딸을 데리고 이상한 짓 하고 있다며? 강민은 며칠 전 우연히 옛 지인을 통해 윤서의 소식을 들었다. 딸이 장애인 지원금을 받으며 누군가와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혼인신고까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강민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돈이었다. 12년 동안 쌓인 장애수당과 적금, 그리고 재은이 윤서 명의로 모아둔 돈까지.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 믿었다. 재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윤서는 성인입니다. 당신이 개입할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강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권리? 내가 친아버지야. 법적으로 내 딸이라고. 그날 이후 강민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내 딸과 위장 결혼을 했어. 장애인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거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슈퍼 아주머니는 재은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정류장에서 만나던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윤서가 작업장에서 돌아와 울먹이며 말했다. 언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무슨 일 있어? 재은은 윤서의 어깨를 토닥이며 거짓말을 했다. 아무 일도 없어. 신경 쓰지 마. 그러나 상황은 악화되었다. 강민은 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복지사가 가정방문을 나왔다. 복지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다. 두 분의 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시나요? 친부 측에서 부적절한 관계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은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법적으로 부부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호자 관계입니다. 윤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복지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재은은 법원에 혼인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것이 윤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했다.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윤서는 다시 독립적인 장애인으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재은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병은 이미 다리까지 퍼졌고 걷기조차 힘들어졌다. 윤서에게 짐이 되기 전에 떠나야 했다. 어느 저녁 윤서가 방문을 열고 물었다. 언니, 어디가? 왜 짐 싸? 재은은 윤서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윤서야, 넌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될 거야.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언니 가면 안 돼. 재은은 윤서를 꼭 안았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재은 자신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만이 윤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재은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윤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정류장으로 나가 버스를 탔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텅 빈 집에는 재은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식탁 위 메모지, 냉장고에 붙은 식단표, 서랍 속 정리된 영수증들. 윤서는 재은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 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윤서에게라고 적힌 봉투였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병원 진단서, 혼인무효 판결문, 통장 사본, 그리고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윤서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많이 혼란스러울 거야. 미안해. 언니가 아프다는 걸 말하지 못해서. 루게릭병이라는 병이야. 점점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병이지. 언니는 내 곁에 있고 싶었어. 하지만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너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통장에 생활비가 있고 집세는 1년치 미리 냈어. 구청 복지과 선생님 연락처도 적어뒀어. 윤서야, 너를 지킬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이제는 내가 너 자신을 지킬 차례야. 사랑해, 우리 윤서. 언니가. 윤서는 편지를 읽으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재은이 왜 그렇게 서둘러 떠났는지,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뒀는지 이해가 되었다. 언니는 아팠던 것이다. 그리고 혼자 모든 걸 견뎌냈던 것이다. 같은 시각 강민은 윤서를 찾아왔다. 윤서야, 아빠야. 이제 우리 둘이서 살자. 그 여자는 너를 이용한 거야.
하지만 윤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내 아빠 아니에요. 나를 버린 사람이에요. 강민은 당황하며 소리쳤다. 내 명의로 된 돈이 다 어디 갔어? 그 여자가 다 가져간 거야. 그때 계단 아래에서 복지사 김 선생이 나타났다. 강민 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윤서 씨 명의 통장을 무단으로 조회하려 한 것, 협박 문자를 보낸 것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뒤이어 경찰이 도착했고 강민은 결국 연행되었다. 복지사는 윤서에게 말했다. 윤서 씨, 재은 씨가 남긴 자료 덕분에 모든 게 정밀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후 동네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되었다. 슈퍼 아주머니는 윤서에게 다가와 미안하다며 손을 잡았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 언니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사람들은 뒤늦게 재은의 헌신을 이해했다. 그녀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법이 닿지 않는 곳에서 한 사람을 구한 것이었다. 윤서는 그날 밤 재은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이제는 내가 너 자신을 지킬 차례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니야, 언니. 이제는 내가 언니를 지킬 차례야. 윤서는 다음 날부터 재은을 찾기 시작했다. 인근 병원마다 전화를 돌렸고 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반드시 언니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윤서는 2달 동안 재은을 찾아 헤맸다. 강원도 내 모든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복지사 김 선생이 도움으로 환자 명단을 확인했다. 33번째 병원에서 마침내 재은의 이름을 찾았다. 춘천의 한 요양병원이었다. 윤서는 다음 날 새벽 첫 버스를 탔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간호사가 윤서를 3층 병실로 안내했다. 204호예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많이 약해지셨어요. 놀라지 마세요. 윤서는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손이 떨렸다.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창가 침대에 재은이 누워 있었다. 윤서가 기억하는 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앙상하게 마른 몸, 움직이지 않는 팔, 그리고 산소호흡기가 연결된 모습. 재은은 눈을 감고 있었다. 윤서는 조용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언니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재은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윤서를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리고 눈빛이 흔들렸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윤서는 재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다. 언니, 나야. 윤서야. 찾았어.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재은은 고개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었다. 가지 말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윤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 가. 절대 안 가. 이제 내가 언니를 돌볼 거야. 재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윤서는 그날부터 병원 근처의 작은 월세방을 구했다. 작업장은 그만두고 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낮에는 재은을 돌보고 밤에는 일을 했다. 힘들었지만 윤서는 불평하지 않았다. 재은이 자신을 위해 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할 차례였다. 매일 아침 윤서는 재은의 손을 마사지해 주었다. 간호사에게 배운 대로 팔과 다리를 움직여주고 책을 읽어주었다. 재은이 좋아하던 시집도 가져왔다. 언니, 오늘은 이 시 읽어줄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한 아니라. 언니가 좋아했던 거 기억나? 재은은 눈을 깜빡여 대답을 대신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병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윤서는 휠체어에 재은을 조심스럽게 태워 병원 정원으로 나갔다. 꽃이 피 바람에 날렸다. 재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윤서는 재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다. 언니, 예쁘지? 우리 내년 봄에도 같이 보자. 재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고갯짓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윤서는 재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아니, 떨리더라도 괜찮았다. 이제 윤서가 그 손을 잡아줄 수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벚꽃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지 몰랐다. 혈연도 아니고 정상적인 관계도 아니라고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겨울은 끝났고 봄은 이미 와 있었다. 두 사람에게 따뜻한 계절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